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폭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폭력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비폭력 안 하는 이유는 비폭력을 얘기하는, 비폭력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작년에 민중 총궐기 대회 때 거기 이제 비폭력 노선에 좀 벗어난 저쪽에서 차벽을 막으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런 식으로 부닥치게 되면은 앞에 나가서 그걸 끌어내리는 일부 선수들 말고는 다 집회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몇 명만 남아가지고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수와 소수가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모였는데 그 다수가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주장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함께 축제처럼 올리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력은 나쁜 것이고 비폭력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뭐 혁명 시기에 보면 폭력이 불가피할 때는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뭐 그래서 무력투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독립군도 총을 들고 쏘았지 뭐 독립군들이 그냥 뭐 주먹질만 했습니까? 그래서 수단을 갖다가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폭력 다수가 모일 때는 이렇게 100만 명씩 모일 때는 여기서 총을 한번 쏘아봐요. 그게 몇 명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총알이 두렵지 않은 소수만 남아 있고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런 소수의 목숨을 건 투쟁이 더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다수가 계속 대우를 유지하면서 그 목소리로 밀어붙이는 게 더 위력적일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뭐 이상적인 사회 강의를 한 번 더 하라는 말씀 같은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 저는 이상적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고 것정의로운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치에서 정의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법 정의 같은 것도 뭐 다 아실 것이고 우리는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경제 정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고 총괄적으로 보면은 기회가 균등한 사회, 결과가 평등한 사회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결과가 평등하지 못하더라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고 다만 그 기회가 그렇게 해서 부여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회 자체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데 있고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가장 큰 통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아버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더라도 집안 재산이 어떻더라도 교육이라는 균등하게 부여된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해지고 더 나은 삶의 개척이 가능해지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는 교육이라는 것이 부가 세습되는 그리고 가난이 승계되는 통로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도 30년 전보다도 지금이 그 문제에서 훨씬 더 우리 사회가 후퇴했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국민소득은 그 당시에 비해서 수십 배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의의 실현은 그 당시보다도 훨씬 그 당시에는 가난해도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가장 현재로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뽑지만은 그 공직자들도 이제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저게 새로운 민주주의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어요. 민주주의가 하나의 틀로서 또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방식으로 굳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실험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정보와 그걸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소통은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일국의 왕이 누렸던 권한과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 되어야 가졌던 그런 정보력,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소통력을 우리가 몇십만 원 주고 그냥 휴대폰 하나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언론,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 이전과 질을 달리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구가 부산포에 쳐들어왔다는 게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일주일 이상 봉화불로다가 올라가던 그런 시기와 그냥 대통령이 2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제가 그걸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한 줄 요약해가지고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5대 술책 글 2개를 올렸는데 그 2시간 만에 그 글을 본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 2개의 글을 본 사람이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20만 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시대와 봉화불이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시대의 민주주의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점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도 사실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공간과 방식이 더 크게 열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실험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주요한 정책, 담배값 올릴까 말까 휴대폰으로 국민 투표하면 되잖아요. 바로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20세 이상 국민들은 19세 이상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 이거 합니다라고 며칠 동안 홍보한 뒤에 눌러버리면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그걸 누가 국회의원들이 밤낮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게 민의다 아니다 이게 민의를 민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국은 이미 지방선거 같은 거는 휴대폰 선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영국은.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아니 휴대폰으로 돈도 뽑는데 그 금융결제도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투표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투표보다 더 중요한 돈을 갖다가 휴대폰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체도 하고 물건도 사 쇼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다가 눌러서 누구를 찍는 건 왜 못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미 전자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투표하는 순간 집계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아마존 밀림에서 투표해도 2시간이면은 바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꼭 내가 서울에 산다고 서울에서 투표해야 됩니까? 설악산 놀러 가서도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다가. 일본은 그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찌 보면 더 촘촘한 그리고 더 충실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에게 맡기던 일들을 생생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해내고 확인하고 그게 반영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고 있다. 언론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능가하는 그런 수많은 교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멘션이 하루에 2억 개 정도 돼요. 2억 개. 그 2억 개를 갖다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떤 초콜릿들을 더 원하는지, 어떤 색깔의 빵을 더 원하는지 이런 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걸 상업적으로는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만 매개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정의당 지지율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올려주세요. 최근에 한 1.5%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6, 7% 되는데 그거밖에 안 올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6% 기준으로 하면은 25%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상 뭐랄까 올라간 비율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지지율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지지율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7 내지 10%를 가진 정당들이 대개 연립정부의 두 번째 파트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선거제도만 괜찮았으면 20석이 넘는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지지율이고요. 또 정의당과 같은 당이 원내교섭단체까지 가지게 되고 막강한 활동력을 보이게 되면은 이게 2배, 3배로 되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 나름 지금 현재 7% 얻어놓고 2%의 힘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7%가 7%의 힘을 발휘하는 선거제도가 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활동을 보면은 저런 당은 힘을 더 가져도 되겠구나. 그 지지를 갖다 훨씬 더 빠르게 높여낼 수 있다. 실제로 선거제도 역사를 갖다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은 이 진보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정의당 같은 당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되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기간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당들이 되게 만들어지고 한 20, 30년간 선거제도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선거제도가 바뀝니다. 영국은 그때의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뀌는데 바뀐 나라들이 선거제도 바뀌고 대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신생, 군소, 진보정당들이 제1야당이 됩니다. 그까지 걸리는데 선거제도 바뀌고 10년, 15년이면 거의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다 제1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다 첫 집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한 20년 사이에 절반은 집권하는, 반은 집권하는, 또 반은 제1야당이 되는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의 현상이고 이 선진복지국가들이 언제 복지국가가 되느냐. 바로 진보정당이 제1야당이거나 여당이 됐을 때 복지국가로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그 유명한 대학 무상교육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일 3인당이 집권하면서 실현됐잖아요. 물론 3인당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진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죠. 미국은 왜 저렇게 부자 나라가 복지가 저렇게 형편없냐? 미국 2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진보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진보정당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샌더스조차도 당으로 안 되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그 현실과 미국의 의료제도가 대한민국보다도 후진, 오바마가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고친 제도가 아직도 대한민국보다는 후진, 그런 그 형편없는 복지 정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고, 뭐 크는 데 있어서 제가 선거제도 탓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선거제도는 당연히 결정적인 문제로서 고쳐져야 되겠지만은 그럼 선거제도 안 고쳐지면 정의당은 밤낮 이 모양 이 꼴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다른 도구가 없으면 손바닥으로 땅을 파서라도 손가락으로 땅을 파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어낼 것이다 생각되고, 다음 아마 총선에는 정의당이 선거제도가 어떻든 관계없이 20석 이상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한 세력으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때예요. 투자를 하려면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이 더 커진 뒤에는 투자 효과가 적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도 많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안정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길은 정당에 가입하는 겁니다. 정의당에 가입하십시오. 정의당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노동당 가입하고 녹색당 가입하고 뭐 더민주당도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셨다가
아니다 싶으면 정의당으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는 게 정치 참여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안정적이고 효과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저항권 얘기한 건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강력히 더 결속해서 요구를 하면은 결국 대통령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낙관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탄핵이 실패하면은 국회는 엄청난 지탄을 받겠죠. 뭐 국회 해산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해산하는 뭐 절차나 방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원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뭐 탄핵도 그렇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대통령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 끌어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드린 말씀이라는 점을 확인드리고요.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 제기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밝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그리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1차적으로는 이번 특검에서 그걸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특검만 가지고 다 다루지 못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세월호 특조위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금 그 중단돼 있거든요. 중단되고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는 그걸 끝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다시 조사를 해서 진실을 갖다가 밝히고 책임을 규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의당의 방안도 있고요. 또 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이 공영 언론들이 이 국영 언론처럼 정권을 위한 신여가 되어 있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 이렇게 그 주식회사 형태의 그 언론사들이 소위 종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야말로 극우적인 그런 이제 특정한 정치 세력만을 이기 위한 언론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일삼은 부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언론이라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걸 택하고 있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경영과 편집이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편집에 가담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가 편집까지 그냥 소유가 경영은 물론이고 편집까지 그냥 관섭을 하는 그런 것이 족벌 언론들을 만들어낸 것. 종편이 대부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제도로 강제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이게 경영과 편집이 독립되게 만드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이 함부로 그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나 이런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갖다 구비함으로써 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디 데려가서 손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언론의 개혁을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